자, 먼저 이번 강의 순서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원 고용으로 인한 정부 지원금은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5월 개인 사업자분들, 그리고 프리랜서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경비를 어떻게 모아주고,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 분들이지만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가장 대다수의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직원 고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기본 강의 마지막에는 최저시급과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시급과 4대 보험은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약 19%를 차지하고 있고, 최저시급도 지금 8,590원이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 부담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한 월 정부 지원금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루누리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을 잠깐 보시면은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을 한 근로자가 있으면은 한 명당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30%에서 90%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자, 대신에 모든 근로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지원금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만족을 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사업장 조건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근로자 조건은 직원 월 급여가 215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여기도 미만이죠. 이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215만 원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두루누리 지원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꼭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분은 30%고 또 어떠한 분은 90%인지 보시면은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는 30%가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에서 공제가 되고, 4대 보험이 우리 직장에 처음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4대 보험이 이제 생애 최초로 가입이 된 분들은 90% 지원이 됩니다. 자,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근로자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사업주 부담분도 지원이 되는 건지. 자, 밑에 보시면은 당구장 표시로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지원이 돼요. 그래서 직원을 고용을 하면은 사업자분들은 직원의 4대 보험 50%를 지원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 두루누리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업장 조건과 근로자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우리 직원이 두루누리 지원금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신청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하철을 타시거나 아니면 어디 가셨을 때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지원금 중에 하나예요. 자, 간단하게 최저시급 준수 똑같죠? 우리 지원금은 최저시급 준수가 중요해요. 최저시급을 위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이거는 꼭 참고를 해주시고, 최저시급 준수와 4대 보험 가입을 한 근로자가 한 명당 월 일정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지급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돈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자, 5인 미만인 사업체는 한 명당 월 11만 원, 그리고 5인 이상인 사업체는 한 명당 월 9만 원 지원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 4, 5월에 관해서는 7만 원 추가돼서 월 18만 원, 그리고 월 16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아까 두루누리랑은 모든 조건이 비슷해 보여요. 다만 여기는 215만 원 이하이죠. 그러니까 아까 두루누리는 215만 원 미만,
그리고 여기는 21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꼭 두 개 다 받고 싶으시다면은 215만 원 미만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두 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복 가능하니까 꼭 두 개 다 받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30인 미만인 사업장만 지원이 가능한 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많은 스타트업 분들한테 좀 단비 같은 존재인데, 자, 기업에서 청년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한 명당 연 900만 원 지원이 가능해요. 꽤 크죠? 이건 어마어마한 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년을 고용하면서 근로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이렇게 정부 지원 대책 중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있으니까 이거를 꼭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그 금액이 큰 대신에 조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우리 하나하나 보면은 4대 보험 가입된 정규직일 것, 그리고 청년을 고용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인 근로자를 고용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딱 정해놓은 청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여기서 근로를 하시고 그 후에 지원이 가능한데 언제나 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3개월 이하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를 고용을 했는데 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로가 됐고 그 시점부터 3개월 이하로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알고 계시고 지원 시기, 지원 기간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고용으로 인해서 근로자 수가 증가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을 고용해서 추가가 됐을 때 이런 지원금이 된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명당 최대 9만 원으로 3년간 지원이 가능해요. 어마어마한 제도니까 꼭 놓치시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고, 신청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되시고, 아,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 하시면은 여기 밑에 주소가 나와 있죠? 온라인으로 여기 들어가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최저시급과 맞물려서 정부지원금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두루누리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놓치시지 마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지원을 하셔가지고 잘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5월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사업자분들 지금 다 국세청에서 안내문 받고 계시죠? 요 지금 보니까 카카오톡으로도 뭐 안내문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맨 처음에 자기가 간편장부 대상인지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이거부터 정해지거든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신고를 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빙 서류를 비치하거나 뭐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 대신에 거래 사실을 간단하게 작성하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해도 되는데 어떠한 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면은 자, 업종과 매출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내 업종이 예를 들어 여기 밑에 표를 잠깐 보시면은 내 매출이 도소매업이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표예요. 여기서 3억 원 미만인 자, 이 분들이 이제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거고, 내 업종이 저는 뭐 서비스업이거나 아니면은 기술과학, 지연 사업 이런 분들 간에서는 맨 밑에 연 7,500만 원 미만인 자들이 간편장부 대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매출이 어떻게 되고 내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간편장부 대상자는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은 간단해요. 말 그대로 간편장부이기 때문에 옆에 표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빨간색 체크 박스가 있어요. 여기 매출액,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 밑에 빨간색 박스를 또 보시면은 장부를 작성하는 대신에 간편하게 인건비는 얼마고, 내가 뭐 임대료는 얼마고, 내가 뭐 복리후생비, 카드 사용액,
사업 관련돼서 쓴 내역들을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한 장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세무사무소를 찾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저 간편정보 대상자인데 신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보시면은 아래 나와 있죠. 간단하게 우리 홈택스 들어가셔서 개인 사업자로 로그인하시고 신고 납부 거기서 종합소득세 그리고 일반 신고서 정기 신고 작성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옆에 표와 비슷하게 뜰 거예요. 이렇게 신고를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뭐 간편하게 장부했으니까 뭐 체크 안 할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간편하게 장부를 했더라도 세무 공무원분들이나 세무서에서는 잘못 신고된 거 있으면은 나중에 가산세가 나오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는 항상 매출과 경비를 정확하게 잘 꼼꼼히 따져서 가지고 신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간편장부 대상자와 다르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뜨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복식부기 의무, 말 그대로 장부를 작성을 하고 이거를 사업장에 비치를 하고 적격증빙이나 매출에 대해서도 모두 보관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장부 기록하고 관리를 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격해요. 간편장부 대상자와 다르게 세무서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여기에 속하냐면은 마찬가지로 업종과 매출에 따라 달라져요. 자, 업종부터 보면은 아까 간편장부 대상자를 잠깐 다시 보면은 여기서는 다 미만이죠. 3억 원 미만, 1억 5천만 원 미만, 7,500만 원 미만. 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똑같아요. 업종은 그대로 가고 매출만 이상으로 바뀐 사업자예요. 여기서 아까 도소매업이 예를 들어 내가 3억 5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시면은 3억 원 이상이죠. 그러면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도 7,500만 원 이상으로 매출이 발생하셨으면은 당연히 복식부기 의무자로 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엄격하게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맨 밑에 당구장 표시로 법인 사업자와 전문직 개인 사업자는 처음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법인 사업자예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복식부기 의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뭐 개인 사업, 내가 매출 어느 정도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잘 따지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간편장부 대상자랑 복식부기 의무자를 통해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분들이 내가 어떠한 장부를 작성하고 어떻게 신고를 돼야 되는지를 알아봤으면은 특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잘 체크를 꼭 해주시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잘 판단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올해 처음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개업을 했는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많으세요. 이런 분들 보시면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2019년도에 제가 퇴사를 하고 7월 달에 이렇게 개인 사업자 내셨으면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로 열고 법인과 전문직은 제외예요. 처음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신규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사업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전년도 수익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부터 계속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꼭 업종과 수익 금액을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예시를 보면은 2019년도에 도소매 업종으로 수익 금액이 1억 원이었어요. 아까 도소매는 얼마였죠? 3억 원이었죠. 자, 이렇게 되신 분들은 당연히 3억 원 미만이니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법인과 전문직 개인 사업자들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 그리고 내가 전문직 개인 사업자가 맞나요? 라고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아래 보시면은
뭐 의사, 약사, 수의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저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거 싫어요. 저는 처음부터 어차피 나중에 매출 규모가 확 뜰 건데 처음부터 지금 복식부기 의무자로 작성하면 뭐 혜택 없나요?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당연히 혜택 드려요. 당연히 엄격하고 본인이 좀 더 꼼꼼하게 신고를 하신 분들은 자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시면 기장세액 공제라고 있어요. 아 기장을 했구나 이런 분들 2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20%인 20만 원이 공제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제가 낼 세금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부 작성을 하셔가지고 기장세액 공제 받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분들은 홈택스 등을 통해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하고 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가지고 신고서 작성도 가능하지만 언제나 신고 방법이나 이렇게 매출이나 경비를 잘 모르시는 간편장부 대상자분들은 세무사무소에 잘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세무사무소에 수수료를 주고 좀 의뢰를 하시는 게 절세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좀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세무서 방문이라든가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 경비만 넣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세무사무소에 의뢰를 하면은 본인이 놓쳤던 경비라든가 사업 관련으로 썼던 뭐 영수증, 카드 관련, 뭐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되는 거니까 절세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분들은 당연히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하셔야 되니까 세무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는 게 대다수이고요. 이렇게 간편장부 대상자랑 복식부기 의무자의 특이점이라든가 종류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를 가장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간편장부 대상자나 뭐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세금 신고 방법을 강의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지금 1시간 내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축약을 했고 이번 우리는 자 매출은 우리 부가세 신고하거나 뭐 어떻게든 세무서에서 다 알고 있어요. 매출 누락이 아닌 이상 우리가 신고를 했으면은 매출은 다 전산상으로 찍혀가지고 우리 지금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다 날라오고 있거든요. 매출은 한 뭐 이번 매출은 7천만 원 되니까 꼼꼼히 신고하세요라고.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거는 경비예요. 경비는 진짜 우리가 반영을 안 하면은 그냥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경비가 빠지면은 그렇게 세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한 적격증빙 이거는 3가지예요. 세금 계산서, 그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은 모두 적격증빙을 받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 그리고 카드를 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고 밑에 보시면은 사업 관련 경비로 지출되는 거는 당연히 경비 인정해요. 내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그 밑에 제가 조금 이렇게 써놨죠.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제 좀 납세자 분들을 많이 세금 신고를 하면서 특이점 여기서 많이 연락이 오는 게 이게 있어요. 휴일 사용,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비 그리고 사업장이 지금 여기가 지금 마포구예요. 마포구를 벗어난 지금 제 사업장이 마포에 있는데 갑자기 강남에서 뭐 쓴 거예요. 그러면은 좀 너 많이 멀지 않니? 왜 사업장에서 경비를 쓰지 않고 강남까지 갔어?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휴일 사용분과 사업장에서 벗어난 경비는 한 번쯤 이제 세무서에서 체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휴일이 나와서 일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강남에서 뭐 거래처를 만날 수도 있고 뭐 강남에서 물건이 더 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좀 잘 고려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도 인정이 될까? 이렇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 사업자 경비는 사업 관련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 관련으로 된 것만 들어가는데 가끔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게 사업 관련인지 아닌지. 마트, 편의점, 카페 이런 데도 있죠. 음식점. 당연히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으니까 마트에서 우리가 사업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휴지 살 수도 있고 간식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마트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들도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 식비 등은 경비 인정이 안 돼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저 직원이 없는 그냥 개인 사업자거든요. 근데 제가 밥 먹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경비 인정이 안 되나요? 라고 질문 많이 하세요. 일단은 개인 사업자는 어제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대표자분들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없어요. 복리후생비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먹는 밥은 복리가 인정이 안 돼요. 경비로.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대신에 거래처라든가 누구를 만나서 먹는 식비 이런 거는 접대비로서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접대비 한도는 20년부터 이것도 바뀐 내용인데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20년부터 3,600만 원으로 한도가 올랐어요. 2019년까지는 2,400만 원. 그리고 이번 5월 달에 신고하는 거는 접대비 한도는 2,400만 원으로 알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년 신고 때부터는 3,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접대비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청첩장. 청첩장은 우리 거래처라든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축의금 주죠. 이것도 접대비예요. 그리고 상품권. 우리 고객들이라든가 거래처들한테 감사 인사로 상품권 많이 드리죠. 이것도 당연히 접대비에 들어오고, 그리고 술집, 거래처분들과 저녁 식사하면서 간단하게 한잔 하시거나 이런 술집, 그리고 골프도 많이 치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 접대비로 포함이 되니까 연 3,600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구나. 이런 비용들은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업 관련 자료를 잘 모아야 세금 절세에 유리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업 관련으로 적격증빙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세금 계산서,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전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세금 계산서가 어떤 건지 일반 영수증이 어떤 건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자, 영수증 이건 많이 아시죠? 우리 가끔 어떤 식당 같은 데서 밥을 드시거나 철물점 같은 데서 물품 구입하실 때 이렇게 막 휘갈겨서 쓰는 영수증이 있어요. 이게 간이 영수증이고, 옆에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는 위에 세금 계산서라고 딱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 계산서는 적격 증빙, 옆에 있는 간이 영수증은 적격하지 않은 증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간이 영수증보다는 항상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간이 영수증으로 받은 것들은 경비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간이 영수증을, 왜냐하면 거기 거래처에서 저희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억지로 저희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카드 안 받아요. 이런데 요새는 없는데 옛날만 해도 좀 있고 아직까지도 좀 있어요. 이런 데들은 어쩔 수 없이 간이 영수증을 끊어오거든요. 간이 영수증은 모두 다 경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건당 3만 원까지는 경비는 가능해요. 건당 3만 원이에요. 그래서 3만 원까지는 되는데 그러면은 저 5만 원을 끊었는데 이건 어떡할까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다 인정은 돼요. 경비로 인정은 되지만 3만 원 초과분부터는 2%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5만 원을 끊어왔으면은 여기에 2%인 1,000원을 빼고 4만 9천 원이 실제로 경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절세를 위해서는 우리가 5만 원짜리라든가 10만 원짜리 간이 영수증을 끊으실 때는 항상 3만 원 이하로 건별로 발급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 9만 원이나 10만 원짜리 갔으면은 3만 원, 3만 원, 3만 원, 만 원 이렇게 좀 발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먼저 아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뭐 간이형 수준 나눠서 끊어드릴까? 라고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눠서 주시는 거니까 이것도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우리 이것도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인테리어도 하시고 뭐 장비도 들이시고 가구도 구입하시고 이런 분들이 가끔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저 세금 계산서 발행 받아야 돼요? 10% 부가세 더 내야 된다는데 저한테 손해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마 지금 이 강의 들으시면서도 이것 때문에 좀 그래 나 이런 경험 있었어 라고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발급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세금 계산서는 적격증빙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자산을 구입한 거는 적법하게 경비나 자산으로 가능해요.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부가세 10% 내는 거, 예를 들어 인테리어가 1억 들었어요. 1억 들었으면은 부가세 포함은 1억 1천만 원을 이제 업체한테 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다시 돌려받습니다. 환급돼요. 내가 만약에 낼 부가세가 2천만 원이면은 여기서 1천만 원 빼고 1천만 원만 납부하시는 거고, 낼 부가세가 없으면은 그냥 1천만 원 다 환급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적격증빙률이 높아져요. 적격증빙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 사업에 우리 재무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금 계산서 부가세 10% 아끼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 판단하셔서 끊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적격증빙은 우리나라에서 3가지만 인정이 돼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딱 이 3가지만 잘 인정이 된다. 그리고 자, 나머지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경비의 분류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 기초적인 내용을 잘 모르셔가지고도 놓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무사와 상담을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은 나 스스로 공부해서 할래 라고 하신 분들이 이거를 많이 놓치셔가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될 때 많이 세금 폭탄으로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보시면 좋아요. 인건비, 당연히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경비인데 이거 어제 우리 기본 강의에서 원천세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인건비로 경비를 하려면은 꼭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직원들의 급여 신고가 제대로 됐어야지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 지금 이 강의 들어오는데 저 인건비 처리 안 한 것 같아요. 저 작년에 놓친 게 많은데 어떡하죠? 라고 하신 분들 지금 신고하세요. 지금 인건비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가산세 조금 붙더라도 지금 신고를 하셔야지 우리 5월 종합소득세 때 경비로 인정 가능하거든요. 인건비 경비로 인정이.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부터 빨리 하시고 인건비로 처리 가능해서 종합소득세 세금 폭탄을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식비 아니면 간식비 이런 같은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개인 사업자의 대표를 위한 그런 식비는 복리후생비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고, 소모품비, 말 그대로 소모품비예요. 우리가 복사 용지를 구입하거나 잉크를 구입하거나 의자 같은 거 구입하시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소모품비니까 이것들도 놓치시면 안 되고, 임대료, 이건 당연히 놓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임대료를 놓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건물주분들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시거든요. 종이 세금 계산서. 이렇게 수기로 작성해서 주는 세금 계산서인데 이거를 임차인분들이 받고 깜빡해요. 맞다. 나 임대료 세금 계산서 이거 어디 갔지? 그래서 이런 종이 세금 계산서를 놓치셔가지고 부가세 신고 때도 못 들어가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빠지고 이런 게 은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체크를 하고 꼭 모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 출장을 가거나 지하철을 타시거나 택시를 타시거나 이러한 여비교통비나 접대비,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접대비 이런 것도 잘 넣어주시면 좋고, 지급수시로
내가 뭐 우리 뭐 캡콤이라든가 뭐 경비 관련된 거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그 프로그램 경비 비용 나가는 거 이런 것도 지급 수수료로 넣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거 개인 사업자분들이 가끔 이 핸드폰 요금 본인 개인 명의의 핸드폰이 경비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 명의의 핸드폰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핸드폰 요금도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세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제가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경비 분류를 했고 우리 이게 더 중요해요. 어찌 보면은 절세를 위한 경비 처리예요. 자, 아까 제가 말한 거 핸드폰 요금, 전화 요금, 뭐 인터넷 요금, 전기 요금 이런 것들은 사업자로 변경도 가능해요.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은 굳이 이거를 변경 안 하고 개인 명의로 하더라도 각각 통신사 뭐 그리고 뭐 인터넷 그 회사 뭐 전력공사 이런 데 전화하셔가지고 2019년 한 해 동안 낸 납부 내역 좀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경비 처리하셔도 돼요. 근데 근데 저 맨날 매번 전화하고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사업자로 변경하세요. 간단하게 우리 통신사 전화하셔서 제가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저 앞으로 핸드폰 요금 사업자로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간단해요. 한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그러시구나 그러시면서 사업자 등록증 한번 보내주세요. 보내면은 다음 달부터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화 요금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전기 요금 다 세금 계산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적격 증빙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 건전성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거래 금액의 10%를 더 부담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급받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둘 다 발급되는 곳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 카드 사용에 대한 거는 이게 우리가 사업 관련으로 썼는지 아니면은 진짜 나를 위해 썼는지 좀 애매한 게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한 마트 사용분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세금 계산서는 진짜 사업 관련으로 썼다라는 게 조금 더 적극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격 증빙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가 으뜸이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제일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 자, 그리고 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어요. 아니 거래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도 안 해준다 그러고 현금 영수증도 안 해준다 그러고 저 어떡하죠? 이런 분들 출금증, 이체 내역을 꼭 갖고 계세요. 이 이체 내역이 적법하지 않아요. 적격 증빙이 아닌데 이것도 경비로 넣고 나중에 세무 공무원이 세무서에서 아니 당신 왜 이체 내역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소명만 잘 하시면 돼요. 저 이거 뭐 어떤 물건 구입한 건데 거기서 안 해줘서 이체 내역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 진짜 구매하신 내역과 그 뭐 사진 같은 거 이거 사용하고 계신 거 이런 거 해도 경비로 충분히 인정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우리 가끔 개인 사업자분들이 옛날에 우리 뭐 그 연말정산 때문에 핸드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 많이 받으셨죠.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 영수증 발행 수취하셔야 되고 저 사업자 등록번호 외우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면은 현금 영수증 카드도 나와요. 세무서에 신청하면은 현금 영수증 카드 발급 가능하거든요. 그거 들고 다니셔도 돼요. 제가 보니까 최대 30장까지는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발급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대표자 명의의 모든 카드를 등록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매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카드사 전화해서 막 카드 내역 주세요. 저 카드 사용 내역 갖고 왔는데 팩스로 받고 몇십 장이에요. 1년 동안 카드 썼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경비로 입력을 해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홈택스에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홈택스에서 이 개인 사업자분들이 사용했던 카드 내역 1년치가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편해요.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꼭 등록을 해 주시는 게 절세의 큰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출 대비 경비가 부족해서 종합소득세 폭탄이 나오거나 법인세 폭탄 나오거나 이러신 분들은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나 아니면은 뭐 4대 보험,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적으로 경비 처리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절세예요.
그리고 이것도 또 어떤 분들이 아니 저 인건비가 더 나가지 않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짜 매출이 한 몇억 되시고 혼자 하시는 분들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뭐 개인 사업자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은 진짜 몇억 버시거든요 혼자서. 근데 종합소득세가 몇 천만 원 그냥 나와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인건비 그냥 딱 뭐 2,500, 3천만 원 연봉 계약하시고 이렇게 와서 종합소득세가 그만큼 더 세이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꼭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세금이 내게 얼마고 누구 한 명을 고용했을 때 내가 줄어드는 세금과 이 직원한테 나가는 경비 이거를 잘 비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절세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이나 우리 거래처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청첩장, 경조사비 한 장당 20만 원 경비 처리 가능해요. 이거 한 장당 20만 원 되니까 꼭 모아 주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접대비로 반영을 해주세요. 우리 1년에 뭐 진짜 청첩장 가끔 날라오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우리 요새는 막 현물로 받는, 우편으로 받는 그런 거 잘 없잖아요. 카카오톡 캡처해 놓으세요. 캡처해 놓고 이거 갖고 보관하고 경비 처리 가능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절세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어찌 보면은 이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비가 좀 포괄적으로 아직 뭐 손에 안 잡히고 이거 있는데 어떻게 좀 다뤄야 될까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번 경비 처리를 좀 통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많이 절세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스타트업을 위한 세액 감면. 자, 이거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는 경비 처리 방법이나 뭐 비유를 하자면은 산을 오르면은 우리는 산을 오르는 길에 대해서 좀 배운 거예요. 길에 대해 배웠으면은 이제는 지름길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난한 코스 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길을 깎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쉽게 올라갈까? 아니면은 내가 올랐을 때 좀 세금을 맞이했을 때 부담이 안 되고 기분 좋게 이렇게 좀 맞이하게 될까? 이런 게 이제 세액 감면과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씩 좀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에요. 자, 이름 그대로 창업 중소기업이죠. 창업자에 한해서 세액 감면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자, 밑에 보면은 지원 대상 기업이 있어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에요. 자, 2021년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2022년에 창업 예정인데 저 내년에 빨리 차려야 되나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꼭 창업 당시에 이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창업하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종. 그래서 저 이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저 창업했는데 근데 제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2018년도에 창업을 했다. 이런 분들 2020년까지 벤처기업 인증 받으시면은 이것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나머지 뭐 창업 보유 센터 이런 곳이거나 아니면은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러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해당 업종에 대해 나와 있죠. 이 해당 업종은 매년 확대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밑에 좀 아주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그러니까 내 업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법이 지금 인터넷에서 국가정보법령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검색하면 바로 떠요. 그래서 내 업종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제조업으로 제가 창업을 했어요. 제조업은 뭐 여러 가지 제조업이 있겠죠. 근데 중소기업의 범위가 좀 애매하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매출액으로 따져요. 매출액.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800억에서 1,500억 이하가 중소기업에 해당해요.
규모가 꽤 크죠. 생각보다 매출액 규모가 꽤 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창업을 했고 이걸 받고 싶으면은 업종과 매출액을 잘 따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 어느 정도 제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세금 혜택은 생각보다 많이 커요.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될 거고 이거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5년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게 법 문구예요. 세액 감면 해당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 4개년에 대해서 이제 이 세액 감면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합치면은 5년이죠. 5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저희 아직까지 매출이 없고 소득 금액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소득 금액이 발생했을 때부터 5년이니까 꽤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그리고 50%에서 100%까지 이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디는 50%고 어디는 100% 보시면은 밑에 청년, 또 우리 여기서 청년이 나오죠. 만 34세 이하인 자 이런 분들이 창업을 했어요. 이런 분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셨으면은 50%,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셨으면은 100%예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간단하게 서울 그리고 경기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것도 법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이거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이 어딘지 보셔가지고 감면율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주의할 점. 여기 청년 50% 옆에 가로 열고 막 돼 있죠. 2018년 5월 28일 이후에 창업한 자에 한해요. 왜냐면은 이 법이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2018년 전에 청년이 수도권에서 차렸어도 못 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아니 우리 지금 서울이고 제가 서울에서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왜 이런 거 안 해줬냐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법이 생겼고 또 애매한 게 5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이제 창업을 했는지 이것도 일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창업 중소기업 이거는 청년이 아닌 분들이에요. 내 나이가 청년이 아니신 분들은 아쉽게도 수도권 내에서는 이러한 세액 감면이 안 되고 수도권 외에서 과밀 억제권 외에서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50% 이러한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 벤처기업 제가 아까 창업하고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받으면 가능하다 했죠. 이분들은 서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이거 받고 싶은데 저 서울이고 청년이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은 벤처 인증을 받으신 분들도 하나의 절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이 정도로 알아봤고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에요. 이거는 모든 용어는 제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중소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과 규모에 따라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서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해당 업종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요약을 드린 거고 꼭 법을 보고 내 업종이 어떤 건지를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규모 이렇게 나와 있죠. 옆에 보시면은 우리 예를 들어 맨 처음에 도소매 1,000억 원 되어 있죠. 이게 중소기업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이 매출액이. 그 가로 열고 50억 원 돼 있죠. 이거는 소기업이에요. 소기업. 우리가 중소기업과 소기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기업이다 하시는 분들은 내 매출이 50억 원 이하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 매출을 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세제 혜택인데 제가 아까 이거에 대한 좀 개념을 설명할 때 지역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게 이 밑에 표를 보시면은 소기업과 중기업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져요. 그리고 수도권이냐 수도권 외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한 가지 또 체크하고 넘어갔죠. 여기는 지금 수도권이랑 수도권 외로 돼 있죠. 근데 아까 우리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할 때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그리고 여기는 수도권이죠. 달라요.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수도권은 서울 플러스 경기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사업자가 수도권 내에 있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이러신 분들이 수도권에서 소기업이면은 10%, 그리고 그 외 업종이신 분들은 소기업에서 수도권이면은 20%. 자, 저는 IT예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소기업인데 서울에 있어요. 여기 마포구에 있는데 이러신 분들은 20% 세액 감면 가능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중기업. 중기업들은 매출이 꽤 크죠. 중기업들은 매출이 크니까 수도권에서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은 감면 배제예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업종을 하고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것도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 신청은 종합소득세랑 법인세 신고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이런 게 좀 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세액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과 중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둘 중에 내가 어떤 게 더 세액 혜택이 큰지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하나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에요. 이거. 자, 중소기업은 우리 아까 잠깐만 다시 이전을 보시면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이거 두 가지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자분들, 스타트업을 위한 이제 대표자들을 위한 세액 감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반대로 중소기업 취업자예요. 취업자.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우리 지금 직원들을 위한 세액 감면은 없을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넣어드린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지원 대상 기업,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최대 90%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90%면은 웬만한 이제 그 근로자의 세금을 다 없애준다고 보셔도 돼요. 진짜 이건 어마어마하니까 잘 체크해 주셨다가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 중에 하나겠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해당 업종은 똑같은 게 자꾸 반복이 되죠. 아까 나왔던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가 업종은 거의 다 비슷해요. 혜택을 받고 있는 업종은. 그래서 우리 업종이 광고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은 이제 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 600억 이하, 소기업은 30억 원 이하 이렇게 적용이 되고, 여기에 취업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느 정도 가능한지 좀 보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세제 혜택.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 우리 자꾸 좀 만 35세 되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은 만 34세 이하로 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을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행 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청년이 많이 힘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만 15세에서 만 34세인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받은 날부터 5년간 90% 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직원이 낼 소득세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90% 빼고 만 원만 이제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근로자가 신청도 가능하고, 물론 사업주의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신청 가능하고,
이거는 언제 적용이 되냐면은 매월 우리 원천세 신고하잖아요. 급여대장 하고 급여 명세서 드리죠. 직원분들한테. 그때 떼고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연말정산할 때 한 번에 이 세액 소득세 감면을 하셔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근로자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도 해요. 제가 다른 데서 근무를 하다가 여기로 좀 이직을 했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5년간 냈죠.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 직장에서만 5년이 아니고 내 근로자 기준으로 5년간 가능하기 때문에 A라는 회사에서 2년을 근무하고 거기서 2년 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았어요. 그리고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고 여기서 3년 동안 또 감면 가능하니까 5년 쭉 연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분들 이분들도 당연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요. 이분들은 아쉽게도 90% 전부는 다 가능하지 못하고 3년간 70% 가능하니까 그 60세 이상인 분들이거나 장애인 분들도 이거 잘 알고 계시고 신청을 하셔서 자신들의 소득세도 많이 좀 혜택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지원 한도도 있어요. 한 명당 연간 150만 원이 한도예요. 150만 원이 한도니까 이것도 잘 알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세가 나오려면은 꽤나 고소득자이신 거예요. 많은 연봉을 받고 계신 분들이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 이 한도까지 다 가신 분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심화 강의는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경비 처리 방법 그리고 우리 직원을 고용하면서 정부지원금이 어떤 게 있는지 세액 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봤어요. 이것들은 진짜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를 듣지 않는 이상은 많이 놓치실 거고 모르세요. 이거를 잘 아시진 못하시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 꼭 놓치시지 마시고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적용을 하셔서 절세를 최대한 할 수 있고 빠져나가는 세금이 없도록 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강의에서는 제가 이 강의 자료가 코로나 지원 대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신고는 맞아요. 5월 달에 신고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납부는 8월까지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신고는 5월까지지만 납부는 5월부터 8월 이 사이에 납부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도 지금 한 30에서 50% 감면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 3개월 납부 예외도 있고 이런 제도가 많으니까 잘 좀 보시고 신청을 하셔가지고 정부지원금도 최대한 많이 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심화 강의를 1시간 동안 다뤄봤고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최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알찬 강의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네. 경비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정부지원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깨알 같은 꼭 들어야 하는 절세 네. 팁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세무사님과 함께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부가세 신고 시 목적, 비목적 사업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제도 나왔던 질문 그러네요. 같은데 네.
이거는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네.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라든가 부가세 신고 때도 네. 목적과 목적이 아닌 거를 나누는 게 좀 있어요. 네. 목적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사업의 종류, 네. 내 사업의 업종이 목적 사업이 되는 거고 네. 반대로 비목적은 내 사업과 별도로 영업의 수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정부 지원금 받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목적 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업종을 베이스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업종을 베이스로 생각을 네. 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비영리 법인은 기부 혹은 후원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혹시 비영리 법인의 업종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비영리하는 것 자체가 네. 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좀 네. 뭔가 사회 공헌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네. 부가세 납부가 없어요. 네. 그리고 대신에 부가세 납부가 아예 없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 비영리 법인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임대업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좀 공간이 남아가지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임대를 주는 거. 이거는 우리 비영리 목적에 해당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 네. 또 한 예로 교회 같은 데 가시면은 1층에 카페가 있죠. 네. 카페도 당연히 수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 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네.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비영리 목적을 위한 거는 네. 전반적으로 뭐 부가세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그 외적으로 좀 임대업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음식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네. 부가세 신고랑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어쨌든 영리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그쵸, 신고를 그쵸.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사단법인 혹은 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우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네. 이런 비영리법인들도 은근 많으신데 이런 분들도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니까 네. 꼭 놓치시지 마시고 신청도 근로자와 이제 사업주가 같이 하셔야 돼요. 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꼭 말씀하셔가지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간이 과세자가 컨설팅, 광고 대행, 외주 개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거래처에는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면? 이라고 물음표를 찍어주셨네요. 네. 이거 끝나신 거죠? 네. 질문이 간이 사업자가 광고업을 영위하면서 네, 그리고 뒤에 약간의 글이 더 있는데요. 네. 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돼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업종에 따른 부가세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간이 사업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네. 간이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랑 다르게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업종은 아닙니다. 이거 가끔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네.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되는 건데 네. 부가세 납부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그냥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세요. 신고는 하지만 납부할 거는 없다라고 보셔도 되시고 네. 그리고 간이 사업자분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부가세를 받으시면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분께서 질문하신 게 간이 사업자가 부가세를 광고 대행 외주업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거래처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 현금 영수증 발행은 가능해요. 네. 간이 사업자가 네. 세금 계산서 발행은 안 되지만 현금 영수증 발행은 가능하고 네. 거래처분이 손해를 보실 건 없습니다. 당연히. 아, 왜냐하면은 이 현금 영수증 받은 걸로 부가세 신고하셔도 똑같이 10% 환급 가능해요. 환급 가능한 네, 거예요? 환급은 가능하니까 네. 간이 사업자랑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셔도 되시고 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를 거의 안 내니까 네. 현금 영수증 발행하실 때 부가세를 받으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한 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진 않고 경비 처리는 가능해요. 경비 처리도 네. 가능하다. 간이 네. 사업자한테서 받으신 거는 부가세를 안 내고 안 받으니까
네. 부가세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좀 어렵죠 이게. 네. 네. 아, 이게 머리로는 이해는 네. 되는데 이게 네. 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게. 네. 네. 어렵지만 그래도 잘 설명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적혀 있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저희 또 답변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만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올라와 있는 건요. 환산소득. 환산소득에 네. 대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산소득은 네. 말 그대로 우리 환산이에요. 환산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실제 소득을 모를 경우에요. 네. 내가 얼마 벌었는지가 이거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때는 내가 번 소득을 다들 알아요. 네. 네,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하니까. 네. 근데 이런 거 외적으로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환산소득이란 개념이 들어와요. 네. 간단하게 내가 실제로 얼마인지 소득을 모를 때 네. 이거를 환산 돌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준 경비율이라든가 네. 기준 기준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산 돌려서 그 당시에 실제로는 한 1억 정도 벌었던 것 같은데 한 뭐 얼추 비슷하게 8천 정도 이렇게 돌리는 걸 환산 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실질 소득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비슷하게 네. 좀 계산을 하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환산소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득이 많아서 사실 네 추정하기가 좀 힘들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부러우신 네. 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양도세 할 때 좀 네. 환산소득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네. 환산소득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질 소득이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네. 취득가액 계산을 할 때 뭐 너무 낮게 하면 양도세가 부담이 확 늘어나니까 네. 환산소득을 넣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러신 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게 일부러 환산소득을 하시는 분들은 5% 가산세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세한 거는 제가 좀 길어지니까 네. 이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요.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비나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경비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뭐 경비의 범위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게 가맹점 수수료겠죠? 네. 아무래도 가맹점 수수료가 나가고 그리고 일용직들이 많아요.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아르바이트생이죠. 네. 근데 아르바이트생들 신고를 누락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네. 누락이라는 게 진짜 뭐 그 고의적으로 누락뿐만 아니라 바쁘시고 세금 신고를 못 하셔가지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인건비도 잘 좀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또 뭐 프랜차이즈 편의점이시니까 뭐 나머지 분은 전기세라든가 뭐 이런 각종 경비를 잘 챙기시면 좋고 네. 소득공제는 뭐 노란우산공제 뭐 네. 이런 게 있어요. 소상공인 소득공제 같이 네. 이런 거라든가 뭐 개인연금 드시면 세액공제도 가능한 거 이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올려주신 질문은 저희가 질의응답으로 말씀을 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익한 강의 시간 되셨길 바라고 또 함께해 주신 오늘 김광수 세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앞으로도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울 창업카페 홍대점이 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황금 연휴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고 또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5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보내시되 우리 모두 조심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서 저희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와 세무사님께서 함께 인사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